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파산 직전에 생활형 숙박시설 11만 호가 오피스텔의 전환길이 열렸다. 이 오피스텔 전환하라고 사실 그 전에 뭐라고 하죠? 과태료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유예를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생활이 가능한, 소위 말하는 그 레지던스인 거죠. 그냥 약간 장기 투숙이 가능한 모텔이나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막 분양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상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정권 때 주택을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누가 봐도 그냥 아파트나 약간 좀 멋지게 생긴 그런 주상복합처럼 생긴 건데 여기서 거주도 할 수 있는데 주택으로 안 친대. 그러니까 뭐 종부세 뭐 이런 거 다 빠진다는 거예요. 취득세 중과도 안 되고. 야, 그러니까 너무 좋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샀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숙박시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 뒤로 규제를 하기 딱 시작합니다. 애매하게 분양한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거 뭐 되는데요. 뭐 전입신고도 되고 뭐 전세도 맞출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분양한 것들도 있고 아니에요. 이거 숙박시설 맞습니다. 동의하시죠에 막 사인하고 분양받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숙 받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규제가 팍 들어가면서 이거는 호텔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업용으로 말 그대로 숙박업을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전세도 안 되고 어떡하지? 막 잔금은 어떻게 치르죠?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막 꺾이면서 상가이기 때문에 대출 80% 나옵니다. 막 했다가 이거 저희 자산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50%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래 버리니까 은행들도 대출 안 해주죠. 잔금도 안 되죠. 뭐 전세도 못 맞추죠. 하니까 우리 이거 분양받았다가 파산한다 했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부가 이게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방법은 오피스텔로 바꿔주는 것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오피스텔보다도 사실은 규제가 조금 더 약하다고 보면 돼요. 건축을 하는 규제가 약해서 복도도 좁고 뭐 주차장도 적고 막 이러단 말이죠. 오피스텔 전환하려면 오피스텔 기준에 맞게 지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건설사들이 오피스텔로 짓지 누가 생숙으로 짓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 바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정부가 고민하다가 이번에 풀어줬습니다. 뭐 주차장이 없어? 야 그러면 조금 뭐 600m 뭐 그쯤에 범위를 내가 정해줄 테니까 거기다 외부 주차장 하나 뭐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차할 수 있게 해놓으면 오피스텔로 전환해줄게. 뭐 다 안 돼? 다 안 되면 그냥 뭐 일부 뭐 그냥 내가 과태료 내라고 할 테니까 그거 내고 그냥 퉁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피스텔로 전환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약간의 손해는 좀 감수를 하겠지만 과거처럼 정말 큰일 났다라고까지 사고가 터지는 정도는 막아준 게 아닌가라고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바뀌었다. 라는 거.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았던 사람들이 뭐 결국은 해가지고 말 많은 숙박시설 살 길 찾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주차장 뭐 이런 거 확보해주면 바꿔줄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좋은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이제 가치가 폭락한 그런 부동산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처분이 진짜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오피스텔로만 바꿔줘도 오피스텔 뭐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도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주거용으로 쓰는 거는 뭐 주택수에서 빼주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피스텔로 전환만 돼도 지금보단 나아진 거니까 어쨌든 뭐 좀 낫다. 그래서 이거 뭐 마피 떴을 때 이런 걸 예상하고 뭐 산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은 뭐 돈을 조금 뭐 벌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았다. 어쨌든 이거 분양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뭐 좀 다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에서 특공 4만 명이 몰렸다 해서 140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82가구 특별 공급인데 여기에 이제 4만 명이 모였어요. 여기에 4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실에 거의 16년, 17년 만에 신축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잠실은 되게 좀 약간 올드하고 구축인 동네들이 많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다가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신축이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입지가 좋은 곳인데 신축이면 요즘에 뭐 난리죠. 그러니까 뭐 이건 최소 뭐 5억 이상 돈 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다 보니까 특공에도 지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0대 1이면은 그냥 당첨되는 거는 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뭐 되시는 분들은 참 좋겠지만 이거를 안 되면 큰일 나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한강변 5억 로또 수방사. 그래서 그 동작구에 그 한강이 보이는데 이제 수방사 부지에 일부 지어서 거기를 뭐 군용으로 뭐 일부는 쓰고 공간을 약간 좀 쉐어하는 일반 청약을 했는데 여기는 2만 5천 명이 왔습니다. 2만 5천 명이 왔어요. 아니 그러면 수방사가 더 좋은데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분양가가 워낙 비싸요. 저기 잠실 쪽은 분양가가 워낙 비싸니까 특공인데
저렇게 막 20억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소득이 또 제한이 걸리니까 돈은 없는데 현금은 엄청 많고 자녀는 많아야 되는, 한마디로 저기 잠실 쪽 이런 데는 금수저 특공인 거고,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거고, 여기는 그냥 일반 특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데들은 그래도 좀 접근이 가능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2만 명씩 오는 거예요. 22가구를 뽑는데 경쟁률이 1000대 1이다. 이거는 뭐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누군간 되겠지만. 금리 올렸는데도 역부족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한 달 새 4만 명이 줄었다. 지금 청약통장이 그동안 이제 청약으로 돈 많이 벌었다, 로또 청약 이런 얘기들이 한 3, 4년 전에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통장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었는데 이게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시중금리보다 낮아서 청약통장은 손해지만 그래도 되면은 이득이니까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예금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청약 금리는 안 올라가다 보니까 청약 통장을 막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금리를 좀 올려주겠다 해서 약간 올렸는데도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청약 통장을 계속 깨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뭐 100대 1, 1000대 1 뭐 이러는데 이거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추첨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야, 이 돈 깨가지고 딴 거 하자, 뭐 주식을 사든지 코인을 사든지 하자 하면서 막 이제 가시는 거죠. 인천 영종국제도시서 또 사전 청약이 취소됐다. 올해 들어 7번째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 청약도 계속 취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약을 해가지고 이거 내 집 마련한 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막 되게 좋아하고 했었던 그런 분들 많았는데, 사전 청약은 그냥 청약의 청약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성이 안 나와서 취소가 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또 한 300~400명 정도가 갑자기 이제 우리도 본청약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에 다 깨져버린 거야. 다시 그냥 무주택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니까 정말 의욕이 확 식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집값 꺾인다더니 괜히 설렜다, 뭐 상승폭이 오히려 커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대출 규제를 막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랄까 상급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들은 여전히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전체적인 통계는 아직은 그래도 좀 상승으로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폭이 거의 지금 보합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뭐 내려가는 곳들도 있고, 약간 호가들도 뭐 좀 빠지는 데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어쨌든 30주째 올라가고 있다는 거. 금매 5천만 원 올랐는데요. 온라인 부동산 불량 매물 2년 새에 3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대단지 아파트 가면은 뭐 세대 수가 5,000세대인데 뭐 매물이 1,000개가 있어,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전세가 막 1,000개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은 집이 5,000개인데 매매 물건을 1,000개를 내놨네? 야 이거 뭐야? 뭐 이 동네 완전 폭락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랄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도 그 허위 매물 때문에 막 난리가 나니까 정부에서 이거 과태료 막 500만 원씩 때릴 거니까 허위 매물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실제로 허위 매물들이 좀 잠깐 줄었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이게 그 약간 자율 규제랑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허위 매물이라고 막 이렇게 체크를 하는 집단이 있긴 하지만 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뭐랄까 거래 정지까지, 그러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는 되게 큰 손해가 올 정도까지 강한 규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개사들도 아무래도 이거 한 건 하면은 막 몇 천만 원을 벌잖아요. 근데 나한테 물건을 주지 않았어. 어떤 집주인이 나한테 물건을 안 준 거예요. 나는 그냥 물건 안 줬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나도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물건을 올렸다, 어디를 통해서 올렸다라는 걸 들으면 나도 따라서 막 올리는 겁니다. 누가 20억에 올렸어요? 그럼 나는 그냥 19억 5천에 올려놓는 거야. 이런 거죠. 왜냐면은 나는 그 물건을 안 받았어도 우선 물건이 싸니까 나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전화가 오면 그분을 데리고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거래를 해도 돈을 버는데, 내가 물건을 안 올리고 있으면은 나한테 전화가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약간 싸게 내놔요. 그리고 나서 전화 오면은 물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딱 오면은 어머 어떡해, 아까 나갔는데 좀 빨리 오시지. 그러니까 내가 금요일 날 오라고 그랬잖아. 아니 제가 회사 다니는데 금요일에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왔죠. 그새 나갔네, 어떡해.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릴게 하면서 또 딴 거 보여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물건이 허위 매물이 없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도 막 조사하고 요구도 막 했는데 많다. 특히 이제 대단지가 많고 아파트 가격이 좀 높은 데들은 허위 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서 한 뭐 반 이상은 허위 매물이다라고 보셔도 뭐 무방하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아직 뭐 행정력이 그 뭐 진짜 막 그 과태료를 매기고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득은 큰데 손해가 좀 적으니까 허위 매물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집 가장 많이 산 수도권 수요자는 분당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분당은 사실 서울의 웬만한 곳보다도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약간 갈아타기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갈아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싼 동네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조금 더 비싼 동네로 이동하는 게 최근에 뭐 1, 2년 사이에 어떤 그 추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서 오려면은 서울로 들어오는 거는 웬만해서는 못 들어오죠. 서울이 비싸니까 분당을 팔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남양주였다고 합니다. 남양주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편하니까 요즘 서울 쪽으로 좀 들어오는 거죠. 뭐 노원으로도 많이 가시고 서울 동쪽으로 좀 오시면서 구매를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했다. 갈아타기가 많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정부가 디딤돌 대출을 조인다. 입주 앞둔 계약자 비상.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LTV를 80%에서 70%로 이제 급격하게 줄여버리니까 이제 시장이 난리가 났고, 아니다, 줄인다, 아니다, 줄인다. 이걸 한 일주일 동안 막 내내 말이 막 바뀌다가 지금은 우선 조금 좀 유예할 테니까 다시 지켜봅시다. 정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애매해져 버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못 해줘요. 저 우선은 좀 안 할래요. 이래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당장 나도 지금 뭐 며칠 뒤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은행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확 가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대출 나오는데 찾아가지고 이제 계속 전화 돌리고 지점 방문하고 거절당하고 뭐 다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죽을 맛인 거죠.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갑자기 나오면. 근데 이런 게 과거에도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가니까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규 주담대는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대출 규제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 정책 대출이 더 늘어나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신규 대출들을 더 타이트하게 조이고 그리고 이제 주택 쪽에서 어떤 이제 상환하는 그런 대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환하는 것도 막 상환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막 그 규제를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더 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하려고 하는 분위기에서 지금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동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리면은 0.25 정도만 내리겠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0.25 정도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지금 한 87% 사람들이 지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가 0.25가 또 내려가면 다른 나라들도 같이 또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완화를 하기가 좀 낫죠. 다른 데들도 내리니까 좀 같이 내려도 경쟁을 좀 덜하니까 우리도 조금씩 좀 내리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막 0.5씩 내리는 그런 빅컷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빅컷 뭐 0.5를 더 내린다 막 팍팍팍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최근 한 달 사이에 미국 시장 금리가 되게 낮아졌었어요.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내려가네? 라는 얘기가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다시 튑니다. 금리가 다시 튀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생각보다 또 나쁘지 않구나. 금리를 팍팍 내리는 게 경제가 안 좋아서 내릴 거라고 예측했는데 금리를 간을 보네? 그러면 지금 경제 나쁘지 않은데? 하면서 다시 또 지금 시장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진짜 끝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금리가 미국 금리가 좀 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튀니까 지금 실제 기준 금리는 내렸지만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은 좀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중 주담대들은 약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정부가 또 규제 일변도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상업용은 금리가 막 내려가요. 근데 주거용은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용을 대출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왜 이렇게 낮아지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주거용을 빌리는 분들은 똑같이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주거용은 또 왜 이렇게 비싸죠? 뭐 이런 거죠. 이게 은행들도 어찌 보면 영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정부가 주거용에다가 막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주거용 금리 뭐 대출 좀 적절히 해라 하면은 주거용이 지금 대출이 못 나가니까 이걸 어디서 메꿔야 되잖아요. 어디서 메꿉니까? 상업용에서 이제 메꾸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출 더 나가야 되니까 상업용 쪽에서는 약간 조건이 좋고요. 지금 주택 쪽은 조건이 좀 안 좋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겠죠. 자,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 서민은 대출 안 나와서 집을 못 살 판이다. 이런 얘기는 항상 대출 규제 나올 때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가 좋은 게 아닙니다.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잠깐 이제 주춤하고 그때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저 이거 좀 싸게 살게요 하면서 좀 깎아가지고 사고 그럼 이제 그분들은 또 뭐 거기 뭐 실거주를 하시든지 좀 보유를 하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분들은 나 저거 살 수 있었는데 놓쳐버리는 순간 이제 못 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유럽도 지금 금리 인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지금 또 이제 0.25 정도 또 내릴 거라고 지금 추정을 다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당선되면은 뭐 이제 경제를 더 뭐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아직은 또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또 낮다 보니까 달러가 이제 엄청 약해질 것 같았는데 아니네 하면서 또 환율이 또 다시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1370원대로 막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근데 뭐 금리는 원래 높았으니까 좀 내려야 되네. 주식 시장에는 확실히 좀 좋은 신호가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는 상업용 쪽에는 조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도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또 인하하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을 뭐 계속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식도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계속 지금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다. 부동산 한파, 지방도 학군지는 오른다 해가지고 지방은 지금 학군지들이 되게 강력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왜냐면 지방에도 돈 많은 분들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그 모여 살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그 사교육 어떤 학군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애를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있고 집은 부족하고 학군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지역의 시황이 안 좋더라도 얘네들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돈이 애매하게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팔아서 뭐 서울로 가야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걸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돈이 되게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지역의 막 유지 이런 분들은 그 지역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집, 그러니까 학군 좋은 집에 가서 살자. 뭐 이런 수요가 생긴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다시 한번 또 빠졌다가 회복하고 있고 꽤 회복세도 높은 상황입니다. 부산의 삼익비치가 이제 99층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광안대교 가보시면은 이렇게 광안대교 그 부산역에서 해서 이렇게 막 타고 막 가잖아요. 갈 때 보면은 여기 그 막 벚꽃 피어 있고 막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 봐도 여기 왜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지? 라는 데인데 사업성이 안 나왔어요. 원래도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이거 재건축하면은 분담금이 엄청 클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분담금이 더 많이 올랐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하면서 시세가 훅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기로 했냐? 특별 건축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뭐 세계적인 건축가나 이런 그 설계를 좀 뭐 특화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지자체에서 용적률을 좀 풀어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도미니크 페로라는 유명한 설계사가 이제 또 한다고 합니다. 압구정에서 이제 디자인했던 그 세계적 건축가가 이걸 디자인을 해가지고 99층으로 뽑겠다. 99층으로 만약에 만들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LCT 정도 높이 되는 거니까 LCT 두 동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꼭대기에 펜트하우스 이게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공사비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왜냐면 이게 이 공사비라는 거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럼 100층이면은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그 롯데월드 타워가 123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높이가 상당히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다 공사비로 충당을 하려면 물론 이제 분양가를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받아가지고 회수를 하겠다. 라는 전략인데 일반 분양이 많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많아지는 것만큼 층수를 올려버리면 공사비도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잘 따져봐야 돼요. 잘 따져보고 이제 진행을 할 때에 그 시황이 얼마나 좀 따라와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분양가와 사업성이 이제 정해지는 거겠죠. 어쨌든 그림만 보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되기만 하면 뭐 대박이겠죠.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여기 펜트하우스 얘네들은 얼마일까요? 엄청나게 비싸겠죠. 당연히 공사 기간도 엄청 길어지고 공사비도 비싸집니다. 자, 주택 22채를 23억에 산 구매자 나이는 10살 미만이다 해가지고 이런 기사들이 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성년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부모 찬스를 잡은 미성년 주택 구매 건수가 최근 5년간 3,000건이다. 그래서 엄청 많이 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야, 뭐 미성년자들이라서 너무 부럽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완전 금수저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약간 좀 뭐랄까요? 혹하는 거예요. 뭐냐? 아니 10살도 안 되는 애들이 집을 사? 이 금수저들. 이게 약간 기본 논리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다주택자가 뭐 몇백 채를 샀다. 엄청 부자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는 그 기사가 잘못됐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10살 미만인 친구들이 집을 샀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22채를 23억에 샀어요. 그럼 얼마짜리죠? 한 채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산수잖아요. 어렵지 않죠? 23.7 나누기 22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9살짜리 영식이가 집을 하나 샀는데 아빠가 금수저 그 완전 뭐 엄청난 재벌이야. 그래가지고 야, 너 영식아 너 9살이지? 너 아빠가 너 집 사줄게. 아빠 감사합니다. 얼마짜리예요 아빠? 1억이야. 야, 내가 너 큰맘 먹고 1억짜리 사준다. 사. 여기 전세 지금 8,800 있거든. 전세 8,800이니까 네가 이거 전세 잘 맞추고 이거 잘 운영해가지고 부자 되라 하면서 줬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이거 기분 좋아요? 아빠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저 이러지 마세요. 생애 최초 포기해야 돼. 얘네들 생애 최초 포기합니다 지금. 생애 최초로 지금 집을 산 거잖아요. 1억짜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생애 최초 대출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물론 이 2,000채, 3,000채에는 비싼 집을 받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최근 5년간 3,000건을 샀는데 매수 금액이 5천억이래요. 그러면 한 채가 2억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채가 2억도 안 되는 거를 왜 애한테 줬을까요? 이게 대부분 물량을 떠넘기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 팔리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명의를 분산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업자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뭐 애한테 뭐 명의를 좀 넘긴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고 이게 막 진짜 우리가 말하는 뭐 진짜 뭐 엄청난 금수저들이 막 수십억짜리 집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뭐 있기는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에 너무 막 열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 그 비싼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억짜리 집을 사줬는데 2억짜리는 나도 지금 살 수 있어. 맞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전세 끼고 사시면은 신용대출 받으면 2억짜리 정도는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이게 집값이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아주 초장기로 뭐 재개발될 거를 묻어둔 분들도 몇 분 있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이제 사업을 했는데 뭐 답이 안 나와. 아 이거 명의가 막 많아. 막 종부세가 막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좀 일부 분산해가지고 애한테도 한 몇십 개 주고 와이프도 몇십 개 주고 뭐 이러면서 명의를 좀 분산해서 종부세를 좀 아끼려는 목적, 뭐 분양이 안 되니까 우선은 뭐 이쪽으로 넘기려는 목적,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